여러분, 윤석열이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요. 이게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추적했던 결과란 걸 아시나요? 한상진 기자가 목숨 걸고 숨겨왔던 윤석열과 윤우진의 녹취와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였고요.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언론까지 결부된 희대의 부패비리 사건이었는데요. 한상진 기자는 다시 한번 인생을 걸고 폭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우진한테 뇌물을 받았던 검찰, 경찰, 기자들과 정치인에 관련된 부패 스캔들이고요. 거기에는 KBS 사장 출신도 있는데 실명도 나왔고요. 모 유명 앵커와 차기 대선 주자급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추적해왔는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요 진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야. 그냥 뭐 국민의힘이 400억 토해내는 문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 첫째는 선거에 영향을 끼친 거짓말 사건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야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의 유착 사건. 검찰끼리 지들끼리의 유착 문제. 그리고 언론의 검찰 비호 문제. 그리고 진영 논리. 여기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 진영 논리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기자는 어떤 기자인지. 이 한 사건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의 동상은 만들어야 돼. 이제는 방법이 없어. 한상진 기자. 이거는 입장에서 동상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일생 윤석열만 추적하냐고. 한사도 놀라더라. 한사도 놀래. 대단합니다. 본인의 그 집요함으로 뭐 윤석열 처벌받는 거야? 처벌받는 건데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몇 번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윤석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조금 위축돼서 나왔는데 오늘은 약간 제가 승진한 것 같은. 승진이 아니에요. 이제 이 방법이 없어. 최소한 뉴스타파 앞에라도 동상 세워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분은 흉상 정도, 흉상으로 갑니다. 저는 유죄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고 한상진 기자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기자로 살면서 대통령 한 명을 삭제시키는 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이고 이거는 언론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나왔을 때도 제가 매번 드린 말씀인데 제가 백날 떠드는 것보다 최후 앵커가 딱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오늘도 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미를 여기서 이거 찾아가야 돼. 맞죠?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까 맞긴 하죠. 의미가 큰 사건. 그렇지.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 그렇잖아. 선거에 영향 끼쳤어. 심지어 선거의 결과를 뒤바꿨어. 그렇죠. 0.73 차로 뒤바꾼 사건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정에서 이제 나오는데 지상파 종편 카메라가 쫙 한 8, 9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한상진, 김용진이 걸어 나오더라고. 뉴스타파 기자. 그래서 전 그 생방송을 딱 봤으니까 한상진 선배 오늘 지상파 뉴스에 나오겠다. 아무도 안 잡아요. 아무도 안 잡고. 한상진은 아무도 안 잡아? 윤석열의 변호인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이제 듣보잡이니까. 뭘 듣보잡이야. 어제는 윤석열 이름보다 한상진 이름이 더 많이 났어요. 왜냐면 어제 그래서 MBC나 이거 보시면 윤석열 변호인이 인터뷰하면서 양심이 없는 판결이라고 판사한테 양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지나가더라고요. 참 언론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특검이 윤석열의 발언 중 거짓말로 본 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또 하나는 건진법사 전성벤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랑 같이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점. 그렇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 소개한 사실이 있으면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거든. 그러면은 선거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그 주간동아 기자하고 통화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답한 것만 돼 있지 그 기자가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질문을 그 당시에 다 공개가 됐더라면은 제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가 아마 잘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할 위치도 아니고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연수원 19기에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고요. 자, 판사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것을 거짓말로 판단한 근거가 바로 한상진 기자의 통화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는 사건 발생과 가장 근접한 시점의 발언인데 피고인은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이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남석에게 지시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한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남석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개로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네. 한상진 기자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나서 추적했던 게 아니고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일 때부터 일생을 쫓아다녔어요. 일생을. 그냥 윤석열만 쫓아다녔던 거야. 예. 그러다가 이 기가 막힌 녹취를 만들어낸 거죠.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상진 기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깁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따라다녔던 거냐? 그리고 이 녹취는 왜 이거를 갖게 된 거냐? 궁금해요.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12년이잖아요. 네. 그때 제 주된 관심사는 윤석열 씨가 아니었고 윤석열은 사실은 곁다리 같은 애고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 예. 윤우진이라는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 너무나 많은 범죄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뇌물도 뭐 곳곳에서 받아서 그 뇌물을 검찰 간부, 경찰 간부, 심지어는 언론인들하고 나눠 썼다라는 의혹이 막 번져 있었고 서울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서울청 범죄정보과에서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토스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언론들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검찰이 계속 저거를 수사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심지어는 경찰을 상대로 취재를 하면 경찰에서는 취재에 협조를 해주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봐야 너 기사 못 쓰는 거 내가 알아. 이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떤 기자가 기사를 쓰겠어. 검찰을 상대로 들이박는 사건인데 예.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사건 수사팀 그리고 검찰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등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를 대표하는 인간들이에요. 다. 윤대진,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련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서울청 이제 광수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찰청의 이제 범죄정보과 거기에 대장이 누구였냐면 황운하 당시 이제 현 의원이었어요.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검경 간의 이제 대립의 완전 최전선에 붙은 사건이어서 네네. 대한민국 기자들이 기사를 다 어떻게 쓰냐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라는 식으로 다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용산 세무서장이 너무나 많은 범죄 혐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취재하게 하겠다. 그렇게 취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윤우진 씨에게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문자 메시지의 실물은 아니지만 취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이걸 가지고 윤우진 씨의 범죄에 대해서 기사를 여러 개 썼고요. 그걸 아무리 써도 아무런 반향이 안 일어나고 제가 기사를 쓰면 항상 검찰 간부들한테 전화가 와서 왜 이래? 우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와, 미친다. 야. 계속 그런 식이었다가 11월, 12월 경에 이제 2012년 12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변호사 소개했다라는 이제 부장검사 윤석열 있죠. 네. 저 사람 관련된 기사를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저 변호사 소개 의혹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 네네네. 윤우진 관련된 범죄 혐의인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대박이다.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얘기했지 이 사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 언론 다 들어가 있잖아.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2012년에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게 한 7, 8월 전인데 제가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피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당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면 검찰에 다 보고가 돼요.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사실은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어떤 공무원을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공무원이 느닷없이 해외로 출국을 하면 검찰이 오히려 눈이 뒤집혀서 저 사건을 뒤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 사람이 해외로 출국을 했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제가 그때 경찰 관계자들한테 아니 그럼 검경하고 합동으로라도 이거 붙잡아야 되지 않냐 했더니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계속 그런 식이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2013년 4월 달에 이 사람이 이제 자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해외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돌아다니다가 윤호진이가. 인터폴에 체포가 돼서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포승줄에 묶여서 이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윤호진 씨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게 왜 풀려났냐 그랬더니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대요.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 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랬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여튼 뭐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그거를 기사를 못 썼던 게 못 쓰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어쨌든 이 사건 관련돼서는 기사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 기자님은 당시에는 어느 언론사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동아일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도저히 돌파가 안 되는 사건이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뭐 하여튼 그 고민하다가 이 사건이 이대로는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했었던 일이 제 휴대폰에 이 사건 관련돼서 그동안 취재했던 것들 자료들 다 모아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휴대폰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대단하다. 바꿀 때마다 그 폴더를 계속 옮겨다면서 내가 이 사건에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랬던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어. 그럼 그게 생각이 났어? 아니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네. 종종 계속 듣고 있었던 거라 저는 윤석열 씨의 그 지금 아까도 들었던 26분 녹음 파일은 제가 휴대폰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니까 심심할 때마다 들었어요. 저게 플레이리스트처럼. 우리가 아이유 듣듯이. 야,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기자 생활하면서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뇌물수수 혐의도 심지어는 2012년에 뇌물을 줬다는 업자가 경찰에 들어와서 다 실토합니다. 내가 줬다고. 뭐 골프장에 돈을 파킹해 놓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 다 실토합니다. 그러면 수사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수사가 안 돼요. 이게 하여튼 희한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어쨌든 이 사건은 암장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정도 사건이 암장될 수는 없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기대는 했었고 사실 저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때도 제가 이 기사를 쓸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잖아요. 네.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날 열렸는데 금요일 날 서면 답변이 국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는 최대 관심사가 이제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이 이제 최대 관심사니까 모든 청문위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했어요. 근데 윤석열 씨가 뭐라고 답변할지 저는 그러니까 저하고 분명히 통화를 한 게 있으니까 최소한 변호사 소개 의혹은 인정하고 뭐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끝날 문제였거든요. 그때 경찰에서도 이 사건은 뭐 잘 돼봐야 과태료 70만 원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서면 답변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왔어요. 제가 이거를 국회의원실에서 받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서로는 이렇게 해도 청문회장에 나가서는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때 좀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주광덕 의원이 첫 질의자로 딱 나서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첫 질문이야?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윤석열 씨가 바로 그런 사실 없습니다. 딱 이렇게 뒤로 딱 제 몸을 때리는 모습이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테 찾아가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윤석열이 뭐 검찰 개혁의 화신이고 뭐를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가 뭐 결정한 검찰총장 후보자인 걸 다 떠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기사를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김용진 대표가 아니 뭐 첫 질문이라 당황해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질문 몇 개 더 들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다 더 들었어요. 근데 계속 첨예한 시작하자마자 한 30분 동안 그 질문밖에 안 나왔거든요. 윤우진. 근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난 이 사건에 아무렇게든 개입한 사실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는 걸 보고 뭐 1초도 고민 안 하고 김용진 대표하고 저하고 쓰자. 뭐 이거 기사 쓰면 하고 시끄럽게 됐겠지만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거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안이니까 무조건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날 그래서 오전 한 10시, 11시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작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도가 나갔습니다. 녹취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하셨던 분들이 뉴스타파 쓰레기, 이 반문 채널 구독을 다 취소하고요. 후원 다 끊고요. 저 반문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교훈을 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훗날 진실이 밝혀지면 뉴스타파가 혼난 만큼 다시 덕을 받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냐? 회복하고. 그게 또 아니야. 그렇게 안 그거는 되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과정? 저 지금 그 매불쇼 그냥 시청자처럼 계속 보고 있어요. 와, 이 너무 영화야, 지금 이거야.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예. 이게 사실 2012년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정말 기자 정신으로
판단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 때는 사실 변호사법 위반 자체는 인정했어도 공소시효는 지나 있는 상태라 그냥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냥 뭉개고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인정하더라도. 그 분위기였어. 근데 그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맨날 듣던 건데 참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했던 거야. 영화 같다. 진짜. 영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23년 9월에 수사가 들어오잖아요. 검찰을 동원해서 자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뉴스타파. 그러니까 네.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복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당했는데 지금 한상진이 다시 복수한 거지. 와, 이건 진짜 영화네.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법 위반해봐야 그 70만 원 벌금 무는 건데 이게 이제 이자가 붙어서 400억이 됐어요. 야, 진짜 그건 비싸다. 이자가 붙어가지고 400억이 됐어. 이게 무슨 뭐 엔비디아야 뭐야. 400억이 돼버렸어. 70만 원짜리가. 참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스토리는 그 12년도부터의 이 과정이 너무 쉽고 이해가 쏙쏙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알려줬으면 많이 좋겠어요. 알려줘야 돼. 이거는 정말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사가 단 한 곳도 인터뷰를 안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김용진 기자가 자기의 휴대전화로 인터뷰를 했다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인터뷰를 한 다음에 보니까 혼자서 압수수색 2 영화를 제작하고 있더라고. 혼자. 우린 몰라요. 혼자서 어제도 그걸 제작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거를 영화에 넣겠다고 지금. 그런 아니 근데 그 김영진 그 대표가 그 어제 기분이 좀 안 좋으셨던 게 이 기사를 쓴 거는 한상진 기자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기사의 데스킹을 내가 봤다는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뭐 기가 막힙니다. 예, 국민의힘 뽀개버린다고 공약을 했던 거니까 공약을 좀 지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윤우진은 어떻게 됐냐고 많이 물어보네요. 이게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2015년에 윤우진 씨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사람이 붙잡혀서 들어왔는데 경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담겨있는 의견서를 제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수사를 잘했습니다. 경찰이. 근데 검찰에 이걸 넘겼는데 이걸 1년 반 정도 들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서 사건이 이제 암장이 됩니다. 그랬다가 2020년 말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서 윤석열 씨 본인과 가족 관련된 5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윤석열은 손을 떼라.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우진 사건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검찰이 다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가는데 또 수사를 한 6개월 정도 안 합니다. 수사를 안 하고 이제 있다가 그 2021년 여름쯤에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하기 며칠 전인가? 제가 이제 또 연속 보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윤우진 씨의 여타 범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윤우진 씨가 이 어쨌든 세무 공무원 출신인데 온갖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돈을 갈취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피해자들을 취재해서 제가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보도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현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서 무마를 하는 장면을 제가 이런 장면이 벌어질 거를 예상이 돼서 그 피해자 몸에 몰카를 채워서 내보내서 윤우진 씨가 1억 1,000만 원 수표를 건네는 장면이 몰카에 담겼고 이게 방송이 됐어요. 뉴스타파에서. 됐어요? 이게 방송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언론들이 다 이거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 보도가 나오고 다음 주인가 갑자기 검찰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하게 한다고 그래놓고 한 3, 4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와서 뇌물 사건 그리고 제가 추가로 취재했던 사기 갈취 사건 이거 2개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기소를 해서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윤우진 씨가 이제 구속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본류 사건인 뇌물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와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제가 이제 추가로 보도했었던 이제 여타 사건, 사기 사건, 이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돼서 이것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우진 씨는 아마 항소심 재판 받으러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이에 감옥도 한 1년 갔다 왔고. 지금 현재는 그럼 구속은 안 된 상태고? 올해 2월 달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윤석열 씨 공선법 사건 때 이 윤우진 씨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집으로 문서 송달을 보내면 수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검 쪽에서도 재판부도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어딨냐? 그 왜 저기 이제 문서
송달이 안 되냐 막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렇게 딱 발언 기회를 얻더니 아 자기가 구치소에서 듣기로는 내가 있는 구치소에 지금 윤호진 씨 같이 있다고 다 들었다. 윤석열 씨가 그걸 알려줬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래? 그래서 재판부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올해 2월 말까지 구치소에 있다가 지금은 나간 걸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아니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 구치소에서 분명히 봤다라는 얘기를 내가 구치소에서 들었다. 진짜? 뭐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월 말에 출소한 게 맞고 그게 그래서 맞았고. 지금은 집에 있는데 뭐 집에 없는지 이제 뭐 우편물을 송달을 못 받은 걸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윤석열 씨가 저 윤호진 씨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좀 야, 검찰은 진짜 만약에 한상진 기자의 보도가 없었으면 윤호진은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아니 진짜.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윤호진이 보니까 사건이 두 개잖아요.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5억을 받아 챙겼는데 기소할 때 4,500 했어요. 검찰이 4억 5천을 깎아줬어. 그러니까 형량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5억 이상이 넘어가야 그러니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검찰은 어떤 정권의 검찰이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견제할지를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 그 보도 보시면 윤호진 씨가 얘기하는 게 언론인들도 얘기하고 검사들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사실은 그 뇌물을 받아서 같이 그 업자한테 같이 접대받고 한 사람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안 찾습니다. 이미 이 검찰 개혁.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윤호진 씨의 뇌물 사건, 본류 사건 이제 재판이 딱 시작됐을 때 사실 제 사건이기도 하니까 제가 공판을 들어갔어요. 이제 두 번째인가 공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됐냐면 윤호진 씨가 그렇게 받은 뇌물을 같이 나눠 쓴 언론인들에 대한 얘기가 공판에서 현출이 됐는데 그날 그 법정에 기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으로 받아 적었는데 이건 제가 아직도 기사를 안 썼고 지금도 들고 있는데 그날 이름이 등장한 기자가 한 11, 2명 정도 됐는데 실명으로? 예, 실명으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골프 부킹한 내역이 압수액에서 발견된 게 뭐 현출이 되고 하여튼 엄청 재밌었는데 기자들이 좀 봤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그때 메모를 다 했죠. 근데 전부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유명한 기자들. 유명한 기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송국에 나중에 사장이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앵커. 뭐 앵커. 네.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얼굴 보면 아는 앵커. 사장 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한 11, 2명 중에 한 8, 9명은 제가 듣는 순간 바로 알겠다. 진짜로? 예. 내일 쓰셔야겠는데요. 네, 이거는 왜 안 썼어요? 네.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그 재판의 한 대목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윤호진 씨가 이 뇌물을 나눠 쓴 사람들이 기자들뿐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 경찰 간부들도 수두룩한데 제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아서 쓸 요량이고 제가 그때 이제 한 명은 제가 이름을 공개를 했죠. 전 KBS 사장 고대영. 고대영? 예, 그분은 제가 이름을 제가 공개를 했었죠. 그 사람은 심지어는 나중에 KBS에서 나온 뒤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아마 고대영 씨 사무실 비용을 아마 윤호진 씨가 됐나? 예, 뭐 진짜. 윤석열만 녹음 파일이 있을까? 다른 것도 한상진 그 폴더에 한상진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독한 기자킨에서 다음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군 중에 한 명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한번 까자고 이제 설득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백업 진짜 한 10곳에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와, 대박이네. 그리고 있기 전에 저희 요즘에 저 봉지욱 기자하고 저하고 또 김영진 전 뉴스타파 대표하고 매주 수요일 날 독한 기자킨 하는데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미지 한번 시청해 띄워주십시오. 진짜. 이미지 봉지욱이 언젠가부터 뻔해. 이미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니, 뻔해. 그냥 막 대놓고 해버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띄워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마치 그 본인 제작진인 것처럼. 한번 띄워. 우리 제작진이 왔습니다, 연락이. 안 된대. 어제 줬는데. 안 된대. 매주 수요일 저녁 안 된대. 7시에 독한 기자 키는데 동접이 뭐 500명, 600명 이래 폐지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 비평과 검찰 개혁 관련된 주제로만 딱 한정해서 하는 프로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상진 기자는 2012년부터 윤호진 사건을 추적하면서 단순히 한 사람의 비리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 그 비리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의혹과 경찰 수사, 그리고 언론의 침묵까지 하나씩 기록해왔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가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10년 넘게 이어진 추적이 결국 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진 거죠. 오늘 아침 조간에 실린 윤석열 씨의 표정을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진이 안 좋던데 이제 지난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열변을 토했다고 하는데 어제 재판정에서 윤석열 씨는 좀 어땠습니까? 아니 어제 그 재판 1심 선고가 이루어졌었던 곳이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대법정인데요. 네. 여기가 전두환이 사형 선고받고 막 이랬었던 장소잖아요. 전두환, 그러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 다
다 이제 저기 감옥 갈 때 다 이제 섰던 장소인데, 근데 어제 재판장의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윤석열 씨의 태도인데, 태도. 저는 예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는 재판을 받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 사람,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사건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 다리 꼬고 계속 이렇게 그 변호인들의 질문에 비아냥대면서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질 않고, 네. 본인이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받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좀 불량하잖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재판장이 계속 읽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자기 변호사들하고 계속 귓속말 하면서 계속 웃고. 아, 진짜?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이게 좀 그로테스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게 사실은 그 재판장이 판결 내용을 읽기 한 2, 3분 정도 되니까 전 알겠더라고요. 아, 유죄구나. 전 딱 느꼈는데 본인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도 계속 이제 옆에 있는 자기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웃고 이러는데, 최소한 본인이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라도, 그 속마음은 어쨌든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국민들에게 좀 미안해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는 게 그나마 국민들이 본인이 한 일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좀 치유되는 방법이 아닐까. 저런 모습이 자꾸 보여지니까 정말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미워지려고 그래요. 너무 싫습니다. 예. 네. 어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근데 본인의 이제 유죄가 선고되는 그 대법정 안에서 긴장이 될 법도 한데, 뭐 시시껄렁하게 이렇게 계속 좀 농담 주고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웃고 어쩌고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 약간 법정에 들어가면 위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요. 크든 작든. 그리고 상당히 경건하게 되던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아라한님께서 슈퍼챗을 써주셨어요. 한상진 기자님이 했던 일은 권력의 가장 깊은 방에 들어가서 그 방 안의 공기를 그대로 들고 나온 사명감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오, 와, 야, 예.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윤우진이 다음 날 바로 풀려났던 일, 그리고 사건이 묻히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를 맡겨 결정적인 현장을 직접 확보하고 결국 구속까지 이끌어낸 과정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검찰, 경찰, 언론, 정치인에 대한 한상진 기자의 폭로 기사가 기다려지는데요. 한상진 기자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